생각에 관한 생각. 머릿말.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독자가 어떤 상황에서 책 읽은 보람을 느낄지 머릿속에 그려보지 않을까 싶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남의 사생활을 두고 잡담을 주고받는 사무실 정수기 앞을 떠올리곤 한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판단과 선택을 두고 회사의 새로운 정책을 두고 동료의 투자 결정을 두고 잡담을 나눌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내가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남의 이야기일까? 내 실수보다 남의 실수를 잡아내고 거기에 이런저런 꼬리표를 붙이기가 훨씬 더 쉽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내 믿음, 내 희망에 의문을 품기란 상황이 아무리 좋을 때라도 쉽지 않다. 꼭 그래야 하는 때라면 더욱 어렵다. 하지만 이때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생각을 알면 도움이 된다. 우리는 대부분 친구나 동료가 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지 즉흥적으로 예상한다. 이때 어떤 판단을 예상하고 기대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수군대는 이야기가 지적이길 기대한다면 사전에 진지한 자기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런 기대는 직장과 가정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새 결심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각 질병의 여러 증상, 전조 증상과 원인, 전개 양상과 결과, 치료나 증상 완화를 위한 개입 등을 한데 모은 질병 정보 목록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의학 공부에는 의학 언어 습득도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판단과 선택을 더 깊이 이해할 때도 일상적으로 쓰는 말보다 더 풍부한 어휘가 필요하다. 남 이야기를 수군댈 때 좀 더 지적이길 기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오류를 저지를 때 특정한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편향이라 부르는 이런 체계적 오류는 특정 상황에서 여지없이 반복된다. 예를 들어 잘생긴 사람이 당당하게 연단 위로 뛰어오를 때 우리는 청중이 그의 연설을 실제보다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편향을 진단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편향을 예상하기도 인지하기도 이해하기도 더 쉽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못할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흔히 하나의 의식적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차근차근 이어진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며 그것이 전형적인 방식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 세계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인상을 받는다. 내 앞 책상에 스탠드가 놓여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배우자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다는 걸 어떻게 감지했는지, 길을 가다 위협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위험을 의식하기도 전에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할 수는 없다. 인상과 직관과 많은 결정을 형성하는 정신활동은 머릿속에서 소리 없이 일어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의 상당한 내용은 직관 편향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오류에 주목한다고 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의학 교재에서 질병에 주목한다고 해서 건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대체로 건강하고 우리 판단과 행동은 대체로 적절하다. 우리는 삶을 향해 가면서 내가 받은 인상과 느낌에 나를 맡기고 직관적 느낌과 호불호에 대한 자신감을 쉽게 정당화한다. 그러나 느낌과 호불호가 늘 옳지는 않다. 우리는 자신이 틀렸을 때도 자신감을 갖는 때가 많아서 나보다 객관적 관찰자가 내 오류를 더 잘 발견하곤 한다. 따라서 내가 목표로 정한 정수기 앞 잡담은 이렇다. 타인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게 나타나는 판단과 선택의 오류를 풍부하고 정확한 언어로 토론하면서 그 오류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 키우기. 오류를 정확히 진단하면 그 상황에 개입해 판단이나 선택을 잘못해 생기는 손해를 줄일 수도 있다. 책을 쓴 동기.
이 책은 판단과 결정에 관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최근 수십 년간의 심리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핵심 아이디어는 1969년 어느 운 좋은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나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심리학과에서 세미나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인 아모스 트버스키에게 수업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그는 결정 연구 분야에서 떠오르는 스타여서 흥미로운 수업이 될 것 같았다. 아모스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아모스가 가장 똑똑하다고 했다. 아모스는 머리도 좋고 달변가에다 카리스마까지 있었다. 게다가 우스갯소리를 완벽하게 외워두었다가 논점을 강조할 때 적절히 써먹는 탁월한 능력까지 지녔다. 그와 함께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었다. 당시 그는 32이고 나는 35이었다. 아모스는 수업에서 미시간 대학에서 진행 중인 연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간이 직관적으로 통계에 능숙한지 알아보는 연구였다. 직관적으로 문법에 능숙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4살만 되면 문법 규칙이 있는 줄도 모르면서 문법에 맞게 술술 말을 한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통계 원칙도 직관으로 알 수 있을까? 아모스는 조건부로 그렇다는 답을 내놓았다. 우리는 세미나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마침내 조건부로 그렇지 않다가 더 나은 답이라고 결론 내렸다. 아모스와 나는 그 토론을 즐겼고 직관적 통계는 흥미로운 주제여서 같이 연구해보면 좋겠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우리는 그 주 금요일에 카페 리몬에서 만나 점심을 먹었다. 예루살렘의 교수들과 자유분방한 예술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똑똑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통계에 대한 직관을 연구하기로 계획했다. 우리는 앞선 세미나에서 우리 2사람의 직관도 빈약하다고 결론 내렸었다. 여러 해 동안 통계를 가르치고 사용했는데도 표본이 작은 통계의 신뢰성을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 우리도 주관적 판단이 편향된 탓에 불충분한 증거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너무 쉽게 믿어버리고 연구를 진행할 때 증거를 너무 소량 수집했다. 우리가 계획한 연구의 목적은 다른 연구원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로 고생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실제 조사에서 나타난 통계 문제를 다룬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설문을 준비했다. 아모스는 수리심리학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집단의 반응을 수집했는데 여기에는 통계 교과서 저자도 2명 포함되었다. 예상대로 이들도 우리처럼 작은 표본으로 실험한 결과가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려 생각했다. 게다가 수집해야 하는 사례의 수를 두고 가공의 대학원생에게 엉터리 충고까지 했다. 통계 전문가조차 직관적 통계에는 능숙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아모스와 나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논문을 쓰면서 공동 작업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모스는 언제나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재미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노는 기분으로 여러 시간 열심히 작업했다. 공동 작업이 즐겁다 보니 대단한 인내심도 발휘할 수 있었다. 지루함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 완벽함을 추구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더 중요한 것은 비판의 날을 세우던 습관을 잠시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아모스도 나도 비판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인데 여러 해 동안 공동 작업을 하면서 누구도 상대의 말을 그 자리에서 퇴짜 놓는 법이 없었다. 내가 공동 작업에서 발견한 가장 큰 즐거움은 애매한 내 생각의 요점을 나보다 아모스가 훨씬 명확하게 짚어낼 때가 많다는 것이다. 아모스는 좀 더 논리적이어서 이론을 지향하고 방향성을 잃지 않았다. 나는 좀 더 직관적이고 지각 심리학에 의존했는데 우리는 지각 심리학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우리는 닮은 구석이 많아 상대를 쉽게 이해했고 다른 점도 많아 상대를 놀라게 했다. 차츰 일정한 작업 방식도 생겨서 쉬는 날이 아니면 상당 시간을 함께 보냈고 오래 산책하는 일도 잦았다. 공동 작업은 이후 14년 동안 우리 삶의 중심이었고 이 시기에 함께 연구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생애 최고의 연구 성과가 되었다.
우리는 이때 사용한 방식을 이후로도 여러 해 동안 유지했다. 우리 연구 방식은 대화였는데 직접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직관적으로 답을 한 뒤에 함께 그 답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각 질문은 하나의 작은 실험이었고 하루에 많은 실험을 진행했다. 우리는 직접 만든 통계 질문에 진지하게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의 목적은 직관적 답, 그러니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답, 심지어 오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답을 내놓고 분석하는 것이었다. 우리 둘이 직관적으로 똑같은 답을 내놓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대개는 그렇게 대답하리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직관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쉽게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번은 우리 둘이 모두 아는 아이들 몇 명을 두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지 예상해보는 유치한 게임을 했는데 둘의 예측 결과가 똑같아 마냥 재미있어 했던 적이 있다. 따지기 좋아하는 3살짜리 변호사, 범생이 교수, 공감을 잘하고 참견을 잘하는 심리치료사, 물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예측이지만 그래도 그 결과가 우리에겐 짜릿했다. 우리 직관은 특정 직업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전형적인 모습과 아이들이 얼마나 닮았는가에 지배된 게 분명했다. 우리는 이 재미있는 연습 덕에 이론을 하나 만들었다. 유사성이 예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이었다. 우리는 수십 번의 실험을 거치면서 이론을 점검하고 다듬었다. 아래는 그중 한 가지 실험이다. 아래에서 스티브는 대표 표본에서 무작위로 뽑혔다고 가정하고 질문에 대답해보자. 어느 이웃이 스티브를 이렇게 묘사했다. 스티브는 아주 수줍고 내성적이며 언제든 남을 돕지만 사람이나 현실 세계에 관심은 거의 없다. 온순하고 찬찬한 그는 질서와 체계를 중시하고 아주 꼼꼼한 남자다. 스티브는 사서일 확률이 높을까, 농부일 확률이 높을까? 스티브의 성격은 사서의 전형적인 모습에 가깝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도 항상 무시되는 다른 통계적 사실이 있다. 미국에는 남자 농부가 남자 사서의 무려 20배가 넘는다. 그렇다 보니 도서관 안내 데스크보다 트랙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온순하고 찬찬한 사람을 발견할 확률이 더 높다. 그런데도 우리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관련 통계를 무시한 채 순전히 유사성에만 의존했다. 우리는 이들이 유사성을 이용한 단수나 어림짐작으로 어려운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했다. 어림짐작, 휴리스틱은 경험을 바탕으로 막연히 추측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예상 가능한 편향이 발생했다. 아모스와 나는 우리 대학 교수들의 이혼율이 궁금했던 적이 있다. 이때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아는 이혼한 교수들을 기억에서 더듬었고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얼마나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느냐에 따라 그 사건의 규모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회상하기 쉬운 정도에 의지한 어림짐작을 우리는 회상용이성 어림짐작이라 불렀다. 한 번은 평범한 영어 문장에 나타나는 철자와 관련해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실험을 했다. 철자 K를 생각해보라. 단어에서 K가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가 많을까? 세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가 많을까? 단어 만들기 보드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특정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특정 철자가 세 번째에 오는 단어를 떠올리기보다 훨씬 쉽다. 어떤 철자든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응답자들이 실제로는 세 번째 자리에 더 빈번히 오는 철자까지도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를 과장해 생각하려니 예상했다. 이 역시 어림짐작에 의존한 탓에 판단에서 예상 가능한 편향을 드러내는 경우다. 한 예로 최근에 나는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막연한 생각에 의문을 품었다. 간통은 의사나 변호사보다 정치인에게서 더 흔히 일어난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나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설명도 준비해두고 있었다. 권력의 최음제 효과니 가정에서 멀어져 살고픈 유혹이니 하는 설명이다. 그러다가 정치인의 범법 행위는 변호사나 의사의 범법 행위보다 세상에 알려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직관에서 나온 애초의 내 생각은 전적으로 기자들의 기사 선택 그리고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에 의존하는 내 성향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아모스와 나는 여러 해 동안 사건의 확률을 부여할 때, 미래를 예측할 때, 가설을 평가할 때, 빈도를 추정할 때 등 다양한 경우에 개입하는 직관적 사고의 편향을 연구하고 입증했다.
그리고 공동 작업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 여러 분야 학자들이 읽는 사이언스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 어림짐작과 편향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직관적 사고의 단순화 성향을 이야기하고 그런 어림짐작이 나타나는 그리고 판단에서 어림짐작의 역할을 보여주는 편향 약 20가지를 설명했다. 과학사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말에 따르면 어느 시기든 특정 분야 학자들은 그들 분야에서 기본적인 단정을 공유하는 성향을 보인다. 사회과학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특정한 시각으로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행동을 토론할 때마다 그 시각에 의지한 채 웬만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는다. 이를테면 1970년대에는 인간 본성을 두고 두 가지 생각이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되었다. 하나는 인간은 대체로 합리적이며 인간의 생각은 대개 건전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두려움, 애정, 증오 같은 감정은 인간이 합리성에서 멀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우리 논문은 이 두 가지 단정을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은 채 그 단정에 도전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에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를 밝혔고 그 오류의 원인을 사고를 방해하는 감정이 아닌 타고난 인지 체계에서 찾았다. 우리 논문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주목을 받았고 사회과학에서 대단히 많이 인용되었다. 다른 분야 학자들도 우리 논문을 유용하다고 보았고 어림짐작과 편향이라는 개념은 의학 진단, 법적 판단, 정보 분석, 기타 철학, 재정, 통계, 군사 전략 등 수많은 분야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어떤 주제는 대중의 마음에 각인되고 어떤 주제는 간과되는지 설명할 때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사람들은 어떤 주제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할 때 그 주제가 기억에서 얼마나 쉽게 되살아나는가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회상 용이성은 언론이 그 주제를 어느 정도나 다루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자주 언급되는 주제는 그렇지 않은 주제가 기억에서 쉽게 빠져나갈 때도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머문다. 그리고 언론이 무엇을 보도하기로 선택하는가는 언론이 현재 대중의 의중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에 달렸다. 권위주의적 정권이 독립적 언론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가령 극적인 사건 또는 유명인은 대중의 관심을 쉽게 자극하는 탓에 언론은 일상적으로 그런 주제에 광적으로 매달린다. 한 예로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뒤 여러 주 동안 다른 뉴스를 보도하는 채널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반면에 이를테면 교육 수준 하락이라든가 생애 마지막 해의 과도한 의료 투자처럼 매우 중요하지만 극적인 재미가 없는 뉴스는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당시에는 우리도 잘 몰랐지만 어림짐작과 편향이 심리학이 아닌 분야에서도 폭넓은 호응을 얻은 주된 이유는 우리 작업의 우연한 특징 때문이었다. 우리는 논문을 쓸 때면 거의 항상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응답자에게 던진 질문의 전문을 공개했다. 이 질문은 논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고가 어떻게 인지 편향에 사로잡힌지를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었다. 독자도 앞서 스티브와 사서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인지 편향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 질문은 유사성이 확률 추측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큰지, 관련 통계가 얼마나 쉽게 간과되는지를 보여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증거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은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게, 특히 철학자와 경제학자에게 그들의 사고방식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면서 인권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당시 널리 퍼진 독단적 단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방식을 택한 것은 아주 유효했다. 기존 방식의 실험만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더라면 주목도 덜 받고 사람들의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았을 것이다. 회의적인 사람들은 우리 실험에서 나온 판단 오류가 심리학 연구에 흥이 동원되는 대학생 참가자들의 무능 탓이라며 연구 결과를 무시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기존 실험보다 증거를 직접 체험하는 실험을 택한 이유는 철학자와 경제학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그 방식이 더 재미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다른 많은 경우처럼 운이 좋았던 셈이다.
이 책에서 반복되는 주제 하나는 성공 이야기는 언제나 행운도 큰 몫을 한다는 것이다. 하마터면 그저 그런 성과로 끝났을 법한 연구가 작은 변화로 놀라운 성취가 되는 이야기는 아주 흔하다. 우리 연구에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편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정신작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과학계에서 흔히 그렇듯이 어떤 학자는 우리 견해를 다듬었고 어떤 학자는 그럴듯한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 정신세계는 체계적 오류에 취약하다는 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판단에 관한 우리 연구는 사회과학에 애초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판단에 관한 논문을 마무리한 뒤에 곧바로 관심 분야를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결정으로 옮겼다. 우리 목표는 단순한 도박에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가에 관한 심리학 이론을 만드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이렇다.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나오면 $130를 따고 뒷면이 나오면 $100를 잃는다면 게임을 하겠는가? 이런 초보적 선택은 오래전부터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조사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를테면 확실한 결과와 불확실한 결과 중에 사람들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는가와 같은 문제다. 우리는 이때도 같은 방법으로 연구했다. 여러 날 동안 선택 관련 문제를 만들고 직관적인 선호가 선택 논리와 맞는지 알아보는 방식이다. 판단을 연구할 때도 여기서도 우리 자신의 결정에서 그리고 직관적인 선호에서 합리적 선택의 법칙에 위배되는 체계적 편향을 직관적으로 목격했다. 우리는 사이언스에 논문을 실은 지 5년이 지나 전망 이론, 위험 부담이 따르는 상황에서의 결정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앞선 판단 연구보다 더 중요한 연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이 선택 이론은 행동 경제학의 기초가 되었다. 아모스와 나는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공동 작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까지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대단한 행운을 누렸다. 공동 작업을 할 때면 각자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 덕에 연구가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재미도 있었다. 나는 판단과 결정에 관한 공동 작업 덕에 2002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아모스가 1996년에 59세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함께 받았을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아모스와 내가 함께 진행한 초기 연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작업은 여러 해 동안 이미 많은 사람이 훌륭히 해냈다. 지금 내주된 목표는 정신의 작동 원리를 바라보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인데 이는 최근의 인지심리학과 사회심리학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발전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이제 직관적 사고의 단점뿐만 아니라 놀라운 장점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모스와 나는 직관을 다루면서 판단에 사용되는 어림짐작, 즉 판단 어림짐작은 매우 유용하지만 때로는 심각하고 체계적인 오류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수준 이상의 발언을 내놓지 못했다. 우리는 편향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편향이 그 자체로도 흥미롭고 또 판단 어림짐작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직관적 판단이 모두 우리가 연구하는 어림짐작에서 나오는지는 자문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졌다. 특히 전문가의 정확한 직관은 어림짐작보다는 장기간의 훈련에서 나온다는 설명이 더 바람직하다. 이제 우리는 판단과 직관에 관해서 더 화려하고 조화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직관적 판단을 내리거나 선택을 할 때 능력을 이용할 수도 어림짐작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심리학자 게리 클레이는 주방에 불이 난 집에 진입한 소방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호스로 불을 끄기 시작한 직후에 지휘관은 자기도 모르게 전원 철수를 외쳤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빠져나가기 무섭게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그제야 지휘관은 불길이 평소와 달리 유난히 조용했고 귀가 유난히 뜨거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상황이 합쳐져 그의 말 맞다나
위험을 감지한 제 육감을 촉발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결국 큰 불길은 주방이 아니라 소방관들이 서 있던 바로 바닥 및 지하실에서 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의 직관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체스의 달인이 거리를 지나다가 체스 게임을 보고는 발길을 멈추지 않은 채로 3번만 두면 백이 지겠군 이라고 말한다거나 의사가 환자를 흘끗 한번 보고는 복잡한 진단을 내린다거나 하는 경우다. 전문가의 직관은 우리 눈에 마술처럼 보이지만 마술이 아니다. 사실 우리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 전문가다운 직관을 발휘한다. 수화기로 상대의 첫마디만 듣고도 그가 화났다는 사실을 단박에 정확히 눈치챈다거나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거나 옆 차선의 운전자가 위험에 빠졌다는 미묘한 신호를 재빨리 감지해 반응하는 경우가 모두 그렇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력도 노련한 소방관이나 의사의 놀라운 해안만큼이나 경이롭지만 흔히 일어나다 보니 눈치채지 못할 뿐이다. 정확한 직관을 연구하는 심리학에 마술 따위는 없다. 이 분야 심리학을 가장 잘 요약해 말한 사람은 위대한 허버트 사이먼이다. 그는 체스 달인들을 연구하면서 이들이 수천 시간을 연습한 끝에 체스판의 말을 우리와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가 전문가의 직관을 신격화하는 태도를 얼마나 한심해하는지는 다음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상황에 신호가 숨어 있다. 전문가는 이 신호를 이용해 기억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에서 답을 얻는다. 직관은 인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이먼의 말은 전문가의 직관이 보여주는 기적도 같은 종류라는 것이다. 전문가는 새로운 상황에서 익숙한 요소를 인지하고 그것에 적절히 반응하는 법을 익히면서 효과적인 직관을 발달시킨다. 좋은 직관적 판단은 아이가 멍멍이라고 말할 때처럼 머릿속에 즉시 떠오른다. 안타깝게도 전문가의 직관이라고 해서 모두 전문성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아모스와 내가 연구한 특정한 어림짐작은 그 최고 운용 책임자가 포드 주식에 투자하게 된 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은 어림짐작의 개념이 넓어져서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요즘은 직관적 판단과 선택을 이해할 때 감정의 역할을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 최고 운영 책임자의 결정은 오늘날 감정 어림짐작이라 부르는 것에 의존해 고민이나 논리적 추론 없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사례다. 체스에서 움직일 말을 고른다거나 주식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등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직관적 사고체계는 최선을 다한다.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면 상황을 인지할 테고 이때 머릿속에 떠오른 직관적 해법은 옳을 확률이 높다. 체스의 달인이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도 그런 식이어서 머릿속에 즉각 떠오른 수는 꽤 믿을만하다. 문제가 어렵고 노련한 해법이 없을 때도 직관은 여전히 유효해서 답이 순간적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답은 원래 문제의 답은 아니다. 최고 운용 책임자가 직면한 문제는 어려웠지만 이와 관련 있는 더 쉬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었고 그는 그 답을 선택했다. 이것이 직관에서 나온 어림짐작의 본질이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쉬운 문제로 바꿔 답을 할 때가 자주 있는데 문제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는 게 보통이다. 직관적 해결책이 저절로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다. 전문적 해법도 어림짐작에 의존한 답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럴 때는 천천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방향을 전환하게 한다. 느리게 생각하기다. 이와 반대인 빠르게 생각하기에는 직관적 사고의 두 가지 형태인 전문가의 직관과 어림짐작이 포함되고 더불어 순전히 저절로 일어나는 정신활동인 지각과 기억, 그러니까 책상에 스탠드가 있다는 걸 알거나 러시아의 수도를 기억해내는 정신작용이 포함된다.
빠르게 생각하기와 느리게 생각하기의 차이는 지난 25년 동안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왔다. 다음 장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인데, 이때 정신적 삶을 두 행위자에 비유할 것이다. 빠르게 생각하는 시스템 1과 느리게 생각하는 시스템 2다. 그리고 직관적 사고와 신중한 사고를 마치 그것이 머릿속에 있는 두 인물의 특징과 기질인 것처럼 이야기할 것이다. 최근 결과를 보면 직관적인 시스템 1은 경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선택과 판단을 은밀히 조정한다. 이 책은 주로 시스템 1의 작동 원리와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룰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룰 내용, 이 책은 5부로 나뉜다. 1부는 판단과 선택에 관여하는 두 시스템의 기본 요소를 다룬다. 저절로 작동하는 시스템 1과 의식적으로 조정되는 시스템 2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시스템 1의 핵심인 연상기억이 주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일관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지 보여준다. 이를 위해 직관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 반사적이고 대개는 무의식적인 사고 과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소개하고, 이처럼 저절로 일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판단 어림짐작으로 이어지는지 설명할 것이다. 일부의 목표는 정신세계에 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언어를 소개하는 것이다. 2부는 판단 어림짐작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를 소개하고, 통계적으로 생각하기가 왜 그토록 어려운가라는 의문을 탐색한다. 우리는 연상 능력도 좋고 비유적으로 생각도 잘하고 인과관계를 생각할 줄도 안다. 하지만 통계적 사고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생각해야 하며 시스템 1과는 거리가 먼 사고방식이다. 통계적 사고의 어려움은 3부의 핵심 주제로 이어진다. 3부는 정신의 당혹스러운 한계를 다룬다. 우리는 믿음을 과신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어떤 사건에서 우연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 과신은 지나간 일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후 판단의 근거 없은 확신 탓이 크다. 이 주제에 관한 내 견해는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내 희망이라면 사람들이 정수기 앞에서 잡담을 나눌 때 지난 일에서 배울 점을 찾으면서 사후 판단의 유혹과 근거 없는 확신을 거부하는 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4부는 결정의 본질과 관련해, 그리고 경제 주체는 합리적이라는 단정과 관련해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아모스와 내가 1979년에 발표한 선택 모델인 전망 이론의 핵심 개념을 두 시스템 모델의 기초에 지금의 관점으로 소개한다. 그런 다음 합리성 규칙을 벗어난 인간의 다양한 선택을 다룬다. 여기서는 문제를 하나하나 따로 떼어 생각하는 안타까운 성향, 그리고 선택 문제에 나타나는 하찮은 특징 때문에 결정이 달라지는 틀짜기 효과를 설명한다. 시스템 1의 특징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이런 현상은 기존 경제학이 두둔하는 합리성의 정면으로 도전한다. 5부는 관심사가 다른 두 자아, 즉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의 차이를 보여준 최근 연구를 다룬다. 예를 들어 두 가지 고통을 체험한다고 해보자. 둘 중 하나는 고통이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확실히 더 고통스럽다. 그런데 시스템 1의 특징인 자동적 기억 형성에는 그것만의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잘 활용하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두 가지 고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기억하는 자아가 경험하는 자아를 불필요한 고통에 빠뜨리기도 한다. 두 자아의 차이는 행복을 측정할 때도 영향을 미쳐 경험하는 자아가 행복하는 것과 기억하는 자아가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자아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개인에게나,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정책 목표로 삼는 사회에게나 어려운 과제를 남긴다.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에서는 이 책에서 다룬 세 가지 차이가 암시하는 것을 역순으로 탐색한다. 즉,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의 차이, 고전 경제학에 등장하는 행위자와 행동 경제학에 등장하는 행위자의 개념 차이, 저절로 작동하는 시스템 1과 신중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2의 차이다.
그리고 다시 남의 사생활을 지적으로 수군대는 훈련의 필요성으로, 그리고 조직을 위한 판단과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직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돌아간다. 내가 아모스와 함께 쓴 2개의 논문은 책 뒤에 별도로 실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에 관한 글이다. 또 하나는 1984년에 발표한 것으로 틀짜기 효과에 관한 연구와 전망 이론을 함께 요약한 글이다. 2개의 논문은 노벨상 위원회가 노벨상 수상에 기여했다고 언급한 것인데, 논문이 얼마나 단순한지 알고 나면 깜짝 놀랄 것이다. 2 논문을 읽어본다면 오래전 우리 지식이 어느 정도였고 최근에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